낡은 나무 상자. 그 안에는 봉인된 시간이 들어있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뚜껑을 여는 순간 나는 훅 끼쳐오는 곰팡이, 냄새와 함께 지난 2년의 세월이 얼마나 허망하게 흘러갔는지 깨달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그의 흔적들을 섣불리 정리하지 못하고 이 방 저 방으로 옮겨 다니기만 했다. 그러다 오늘 우연히 다락방 구석에서 이 상자를 발견했다. 어둡고 좁은 다락방의 희미한 불빛 아래 상자 속에서 나온 것은 빛바랜 편지 봉투들이었다. 민혁 씨가 남긴 건가? 무심코 집어든 첫 번째 편지의 수신인 자리에 내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하지만 발신인은 비어 있었다. 이상한 예감에 봉투를 열자 정갈한 글씨로 쓰인 남편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랑하는 은서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나는 아마도 당신에게 고백하지 못한 채 떠나게 될 것 같아.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2년 전 민혁 씨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 후 나는 삶의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허우적거렸다. 그가 남긴 것은 추억과 슬픔, 그리고 홀로 남겨진 아이들 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는 나에게 고백하지 못한 무언가를 남겼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건 사랑에 대한 고백일까? 아니면 용서에 대한 간청일까? 편지를 다 읽기도 전에 손이 떨려왔다. 이것은 사랑의 편지가 아니었다. 아니, 사랑의 감정이 담겨 있지만 그것보다 더 무거운 죄책감과 후회로 얼룩진 고백이었다. 남편이 10년 전 내가 모르는 사이 저질렀던 실수들, 그리고 그것을 평생 숨겨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손에 든 편지가 찢어질 듯 구겨졌다. 그 충격적인 내용은 내 지난 20년간의 결혼 생활 전체를 부정하는 것만 같았다.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의 진심을, 그의 성실함을, 그의 사랑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잔인한 고백이었다. 그때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딸 혜운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엄마? 거기서 뭐해? 저녁 식사 준비해야지. 혜운이의 목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라 편지를 상자 안에 숨겼다. 그리고 애써 태어난 척 미소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예전에 쓰던 물건들 좀 정리하다가 곧 내려갈게. 혜은이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나를 쳐다보다가 다시 문을 닫았다. 쿵 하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나는 긴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방금 읽은 편지의 내용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일처럼 다시 어둠 속으로 봉인되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편지는 이미 내 마음속에 깊은 균열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내 이름은 윤은서. 올해 55이다. 2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이 거대한 집에서 두 자녀 혜은이와 준서와 함께 살았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함께 사는 건 아니었다. 30살이 넘은 딸 혜은이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27살의 아들 준서는 직장 때문에 따로 나가 살고 있었다. 텅 빈 집에 나 혼자였다. 남편은 항공사 대표였고 나는 한때 그의 항공사에서 일하던 촉망받는 승무원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다. 어린 나이에 예쁘고 능력 있는 승무원이 멋진 회사 대표와 결혼했다며 마치 동화 속 주인공처럼 말했다. 나 역시 그렇게 믿었다. 민혁 씨는 자상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였고 내게는 따뜻한 남편이었다. 그의 사랑 속에서 나는 지난 20년을 행복하게 살았다. 아니, 그렇게 믿으며 살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내 인생의 중심이었던 사람이 사라지자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미아가 되었다. 남편이 남겨준 것은 물질적인 풍요와 추억뿐이었다. 이 넓은 집, 고급 가구들, 값비싼 옷가지들.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공허함만을 안겨줄 뿐이었다. 나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의 영정사진을 닫고 정원을 가꾸고 집안일을 했다.
집안일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모든 것을 잃은 공허함에 허우적거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 집은 민혁 씨가 직접 설계한 집이었다. 결혼 생활 내내 우리는 이 집을 가꾸며 아이들을 키웠다. 마당에 있는 벚나무는 민혁 씨가 혜은이가 태어났을 때 심은 것이고, 거실 한가운데 걸려있는 추상화는 준서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을 전문가에게 의뢰해 크게 만든 것이었다. 모든 공간에 남편과 아이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 집은 나에게는 살아 숨쉬는 박물관과도 같았다. 그러나 이제는 박물관이 아닌 무덤처럼 느껴졌다. 사랑했던 모든 것을 묻어버린 쓸쓸하고 거대한 무덤. 오후 5시가 되면 나는 늘 하던 대로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 남편이 즐겨 먹던 소고기 뭇국을 끓이고 그가 좋아했던 갈치구이를 구웠다. 물론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다. 하지만 나는 마치 그가 곧 퇴근하고 돌아올 것처럼 식탁에 두 사람의 밥그릇을 올려놓았다. 아이들이 가끔 집에 오는 날이면 새 그릇을 준비했다. 혜은이는 곧 결혼할 남자친구와 함께 올 예정이었다. 그러면 내 그릇을 준비해야겠지.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큼 내 마음속의 빈 공간은 더 커져가는 듯했다. 냄비에서 소고기 뭇국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나는 잠시 평온을 찾았다. 하지만 이내 다락방에서 발견한 편지의 내용이 다시 머릿속을 맴돌았다. 고백하지 못한 채 떠나게 될 것 같아. 그 문장이 자꾸만 나를 흔들었다. 지난 세월 동안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그의 사랑도, 우리의 행복도, 모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이었을까? 나는 편지가 든 상자를 꺼내려다 멈칫했다.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나는 이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지난 20년의 삶이 너무나도 공허하게 느껴질 것 같았다. 그보다는 차라리 모른 채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것이 더 나았다. 나는 다시 저녁 식사 준비에 집중했다. 갈치구이를 뒤집고 밥을 짓고 상을 차렸다. 혜은이와 혜은이의 남자친구인 도연이가 도착할 시간이었다. 그들이 오면 집은 잠시나마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활기 또한 잠시뿐이라는 것을. 그들이 떠나고 나면 나는 다시 혼자가 되어 이 텅 빈 집의 정적 속에서 오늘 발견한 편지의 무게를 홀로 견뎌내야 할 것이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앉았다. 이 미소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 행복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나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내 인생은 남편이 떠난 후 이미 멈춰버린 시계와 같았다. 그리고 오늘 그 멈춰있던 시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혜은이와 도연이가 도착한 저녁 식탁은 어색한 활기로 가득했다. 혜은이는 결혼 준비 이야기로 한껏 들떠 있었고 도연이는 맞장구를 치며 살가운 모습을 보였다. 나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에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나와는 동떨어진 아주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엄마, 근데 이 집 정말 크다. 두 사람이 살기엔 너무 넓지 않아요. 혜은이가 식사를 하다 말고 불쑥 물었다. 글쎄, 난 이 집이 좋아. 너희 아빠랑 추억이 깃든 곳이잖아. 나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혜은이는 내 대답에 만족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래도 엄마 혼자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 정원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아빠가 쓰시던 서재도 그대로잖아요. 나는 혜은이의 말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말 속에는 나를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이 집을 어떻게든 처분해야 한다는 은근한 압박이 느껴졌다. 내 마음을 읽었는지. 도연이가 끼어들며 분위기를 전환하려 했다. 어머님, 이 갈치구이 정말 맛있습니다. 혜은이가 어머님 음식 솜씨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도연이의 칭찬에 나는 고맙다는 미소를 지었지만 혜은이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그녀는 식사가 끝나자마자 내게 할 말이 있다며 거실로 향했다. 나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혜은이를 따라갔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준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집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혜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왜 아까도 말했잖아. 아빠랑 추억이 많은 곳이라고. 추억은 좋죠. 하지만 추억 때문에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엄마 혼자서 이 넓은 집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관리비며, 세금이며,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고. 게다가 이 집은 강남에서도 노른자위 땅이라서 지금 팔면 시세가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 돈으로 엄마가 편하게 사실 수 있는 작은 아파트 구하고 남은 돈은 노후 자금으로 쓰시면 되잖아요. 혜은이의 말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내가 지난 20년간 이 집을 위해 쏟아부었던 정성과 노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다. 이 집은 나에게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다. 남편과 함께 쌓아 올린 삶의 터전이자 내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혜은이는 그저 이 집을 돈으로만 보고 있었다. 혜은아, 엄마는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나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요? 대체 왜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혼자서 외로워하시고 이 집에 갇혀서 엄마 인생을 낭비하고 계신 거라고요. 저희는 엄마가 새로운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혜은이의 말은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대로 나는 이 집에 갇혀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었다.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려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었다. 나는 혜은이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래도 엄마는 아직 이 집을 정리할 마음이 없어. 너희도 알잖아. 아빠가 얼마나 이 집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아빠는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아빠가 아니라 엄마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엄마가 저희한테 의지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혜은이의 말에 나는 숨을 들이켰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내가 아이들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늘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려 했고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그들의 짐이 되었다니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혜은이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가 저희한테 의지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그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에 대한 그들의 솔직한 감정이었다. 나는 그들의 삶에 더 이상 속하지 않는 잊혀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어둠이 내려앉은 집은 마치 거대한 동굴처럼 느껴졌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남편과 함께 샀던 가구들, 아이들과 함께 만들었던 추억의 흔적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나를 억압하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나는 한때 잘 나가는 승무원이었다. 전 세계를 누비며 멋진 유니폼을 입고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 모습은 당시 내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민혁 씨와 결혼하면서 나는 그 꿈을 접었다.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리고 그 희생은 당연한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만의 착각이었다. 아이들은 나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았고 남편은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안고 세상을 떠났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 그리고 이제 혼자 남겨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다락방에 올라가 남편의 편지를 읽었다. 봉투 속에는 여러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모두 다른 날짜에 쓰였지만 내용은 비슷했다. 그의 후회, 죄책감, 그리고 내 대한 미안함. 그 편지들을 읽으며 나는 2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내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 문을 통해 들어온 것은 분노였다. 나를 속이고 내 인생을 희생하게 만든 남편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런 나를 짐처럼 여기는 아이들에 대한 서운함이었다.
그 분노와 서운함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내 인생을 되찾아야 했다. 나를 위해, 나만의 행복을 위해. 다음 날 아침, 나는 혜은이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혜은아, 너희가 말한 대로 집을 팔자. 하지만 그 돈은 너희가 생각한 대로 쓰지 않을 거야. 내 단호한 목소리에 혜은이는 놀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20년 전의 나. 꿈 많고 당당했던 윤은서의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그 시작은 바로 이 집을 떠나는 것이 될 것이다. 내 단호한 목소리에 혜은이는 놀란 듯 전화를 끊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준서였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팔겠다니요. 저희랑 상의도 없이. 준서의 목소리는 혜은이보다 더 날이 서 있었다. 그들은 집을 처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내가 섣불리 결정하는 것은 원치 않는 눈치였다. 모든 것을 자기들이 통제하려 하는 그들의 태도에 나는 알 수 없는 씁쓸함을 느꼈다. 어차피 너희도 정리하고 싶어 했잖아. 뭐가 문제니? 나 혼자 결정해서 서운한 거니?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게 아니라요. 집을 팔면 시세 차익이 엄청날 텐데 그걸 엄마가 다 가지시겠다는 건가요? 준서의 솔직한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가 서운해했던 것은 내가 마음대로 결정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이었다. 나는 그동안 내가 헌신적으로 키워온 아이들이 이제는 나를 돈으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럼 그 돈을 너희에게 나눠줄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너희가 더 좋은 집을 사고 엄마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작은 아파트에 가서 혼자 살까? 내 비꼬는 듯한 말에 준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한숨만 푹푹 내쉬다가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이들에게 나는 더 이상 사랑을 줄 존재가 아니었다. 그저 돈을 물려줄 살아있는 유산에 불과한 존재였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아이들의 차가운 시선과 남편의 비밀스러운 편지들이 번갈아 가며 내 마음을 찔렀다. 나는 지난 20년을 회상했다. 민혁 씨와 결혼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는 꿈이 있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 하지만 민혁 씨와 결혼하면서 나는 그 꿈을 포기했다. 남편은 안정적인 가정을 원했고 아이들은 엄마의 손길이 필요했다. 나는 기꺼이 나의 꿈을 희생했다. 그 희생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희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가족을 위한 나 자신을 지우는 행위였다. 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앨범을 꺼내보았다. 앨범 속에는 20대 시절에 내가 웃고 있었다. 활기차고 당당하고 눈빛이 살아있는 젊은 여자였다. 나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언제부터 나는 저렇게 웃지 않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나는 내 꿈을 잊어버리고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게 되었을까? 앨범을 덮고 나는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어둠 속에서 나는 조용히 상자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편지들을 하나하나 꺼내 읽었다. 편지 속에는 남편의 후회와 죄책감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는 내가 모르는 사이 저질렀던 실수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평생 숨겨왔다는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다. 은서야, 나는 당신에게 너무나 큰 빚을 졌어. 내가 저지른 실수는 평생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아. 하지만 언젠가 당신이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부디 나를 용서해줘.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다시 찾아줘. 내가 당신에게서 앗아간 그 시간을 이제라도 되찾아줘.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세월 동안 나를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기 때문이었다. 남편의 비밀, 아이들의 이기심, 그리고 나 자신의 무기력함, 이 모든 것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갇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 집을 떠나야 했다. 남편의 추억과 아이들의 기대가 얽힌 이 집에서 벗어나야만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평소 연락하지 않던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 윤은서인데요. 저희 집 매매를 의뢰하고 싶어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그 시작은 바로 내 인생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것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혜은이와 준서를 집으로 불렀다. 그들은 내가 마음을 바꿨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왔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미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을 마쳤다고 말했다. 뭐라고요? 엄마 혼자서 어떻게 그런 일을... 나 혼자 결정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희의 말대로 이 집은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어. 그래서 팔기로 했어. 그리고 그 돈은 내가 가지고 갈 거야. 내 말에 혜운이와 준서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가득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만의 인생을 살 것이다. 그들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모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이기적으로 살고 싶었다. 나를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내 말에 혜은이와 준서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조금의 당혹스러움. 그들은 내가 이토록 단호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늘 그들의 의견에 맞춰주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했던 엄마가 갑자기 변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힘드셨던 거 저희도 다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좋은 곳에서 편하게 쉬시라고. 혜운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혜운아, 더 좋은 곳 편하게 쉬는 곳? 나는 혜은이의 말을 끊고 차갑게 되물었다. 그게 너희가 말하는 실버타운이니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외로움을 잊으라는 게 너희가 생각하는 효도니? 내 말에 혜은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다. 그녀는 내가 그들의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듯했다. 나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했다. 난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너희가 날 돈으로만 보고 이 집에 갇혀 살게 하려는 것도 원치 않아. 이 집은 너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아빠와 나의 추억이 깃든 곳이야. 하지만 동시에 이 집은 나를 억압하는 감옥이기도 해. 난 이제 이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내 말에 준서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엄마, 저희가 언제 그랬다고. 저희는 정말 엄마를 생각해서. 준서야, 너의 솔직한 마음은 이미 어제 전화통화로 충분히 알았어. 이제 와서 아닌 척 하지 마. 나는 준서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이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거야. 그게 너희가 말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반박을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아마 그들은 내가 정말로 그들의 곁을 떠나 완전히 독립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 집은 다시 정적으로 가득 찼다. 나는 천천히 집안을 걸어다니며 지난 세월의 흔적들을 더듬었다. 거실 한 구석에 있는 낡은 피아노는 혜은이가 어렸을 때 열심히 연습하던 것이었고 주방 벽에 붙어 있는 키재기 자국은 준서가 한 뼘씩 자라던 것을 기록한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나는 다락방에 올라가 남편의 상자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낡은 앨범들을 하나씩 펼쳐보았다. 앨범 속에는 민혁 씨와 내가 연애하던 시절, 그리고 결혼 초기의 풋풋한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우리는 젊었고 웃었고 서로를 사랑했다. 민혁 씨는 나를 은서야. 당신은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유로운 사람이야 라고 불렀다. 그는 내가 승무원 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결혼 후 나는 그 자유를 포기했다. 앨범 속의 사진들은 내게 행복한 기억을 떠올려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깊은 후회를 안겨주었다. 만약 내가 그때 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나는 그저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가 아닌 내 이름 윤은서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나는 한숨을 내쉬고 앨범을 덮었다. 그리고 상자 속의 편지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첫 번째 편지에서부터 마지막 편지까지. 민혁 씨의 고통과 후회는 나를 향한 사랑과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질렀던 실수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평생 나에게 숨겨왔다는 것에 대해 괴로워했다. 은서야, 나는 당신이 나 때문에 당신의 꿈을 포기한 것을 평생 후회했어. 당신이 다시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당신을 붙잡아두는 이기적인 남편이었어. 부디 이제라도 당신의 날개를 되찾아줘. 내가 당신을 앗아간 그 자유를 이제라도 되찾아줘. 나는 편지를 읽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원망 때문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나 자신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다. 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이다. 나는 나의 꿈을, 나의 자유를, 나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가족만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남편의 편지는 내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내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라고 말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이기적인 행동은 내게 독립해야 할 명분을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그리고 이 가족의 틀 안에서 갇혀 살 수 없었다. 나는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야 했다. 나는 편지들을 상자에 다시 넣고 상자를 소중하게 품에 안았다. 이 상자는 더 이상 남편의 비밀이 담긴 상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희망의 상자였다. 나는 이 상자를 안고 밖으로 나갔다. 해가 지는 마당에는 민혁 씨가 심어준 벚나무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그 나무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민혁 씨,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할게. 당신의 마지막 소원대로. 그 말과 함께 내 마음속에서는 지난 20년간 짓눌려왔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자유로운 새처럼 다시 날아오를 준비가 되었다. 그 첫걸음은 이 집을 떠나는 것, 그리고 나만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것이 될 것이다. 집을 팔기로 결정한 후 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공허함에 허우적거리지 않았다. 나는 매일같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맞이했고 그들의 질문에 답했다. 그들은 대부분 이 집의 규모와 위치에 감탄했지만 나는 그저 무표정하게 응대할 뿐이었다. 그들에게 이 집은 투자 가치가 높은 부동산일 뿐이었지만 나에게는 지난 20년의 삶이 담긴 공간이었다. 그 사실을 그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그저 빨리 이 집을 떠나고 싶을 뿐이었다. 혜은이와 준서는 나의 결정에 반발했다. 그들은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걱정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집을 팔고 난 후의 재산 분배 문제 때문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은 엄마가 너희 아빠와 함께 읽어낸 거야. 그러니 이 돈은 온전히 엄마의 몫이야. 너희에게 물려줄 유산은 따로 있으니 걱정하지 마. 내 말에 그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내가 말한 따로 있는 유산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지만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들은 결국 나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집을 처분하기 위해 가구들을 정리하면서 나는 지난 세월의 흔적들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아이들의 어릴 적 장난감, 남편이 쓰던 낡은 서류철, 그리고 내가 한 땀 한 땀 수를 놓아 만들었던 식탁보까지 모든 것들이 내게는 소중한 기억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했다. 나는 미련 없이 모든 것을 정리했다. 추억에 얽매여 과거에 살고 싶지 않았다. 집이 팔리고 나는 작은 오피스텔을 구했다. 강남의 넓은 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고 소박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곳이 좋았다.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좁은 주방에는 나 혼자 요리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 나는 이 공간을 나만의 성소로 만들고 싶었다. 더 이상 남편과 아이들의 흔적이 아닌 오직 나만의 흔적으로 채워진 공간. 이사하는 날, 혜은이와 준서가 찾아왔다. 그들은 나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보고 실망한 눈치였다. 엄마, 이렇게 작은 곳에서 어떻게 지내시려고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혜은이가 불안한 듯 말했다. 혜은아,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아. 이제 나는 너희의 엄마가 아니라 나 유는서로 살고 싶어. 내 단호한 말에 혜은이는 눈물을 글썽였다. 준서 역시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때 그런 말 해서 나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들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다시 그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괜찮아. 오히려 너희의 그 말이 나에게 용기를 줬어. 이제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 거야.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자.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쓸쓸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혜은이와 준서에게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다. 작고 소박한 식탁에 앉아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예전처럼 시끌벅적한 대화는 없었지만 나는 그 순간이 좋았다. 서로에게 더 이상 짐이 아닌 독립적인 존재로서 함께하는 시간.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 나는 오피스텔에 혼자 남았다. 텅 빈 방 안에는 오직 나 혼자였다. 나는 외로움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평온했다. 나는 오랜만에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커피를 내렸다. 갓 내린 커피 향이 좁은 방 안에 가득 퍼졌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오래전에 잊고 지냈던 일들을 떠올렸다. 나는 한때 승무원으로서 전 세계를 다니며 다양한 커피를 맛보고 싶었다. 하지만 결혼 후 나는 그 꿈을 잊고 살았다. 이제 나는 그 꿈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창에 바리스타 학원이라고 검색했다. 화면에 떠오르는 수많은 학원들의 이름을 보며 나는 설렘을 느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나를 들뜨게 했다. 나는 바로 근처에 있는 바리스타 학원에 등록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매일 아침 학원으로 향했다. 나는 어린 학생들과 함께 커피의 역사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종류의 원두를 접하며 새로운 지식을 쌓았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나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다.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를 되찾은 것 같았다.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나는 작은 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남편의 사진도, 아이들의 사진도 없었다. 오직 나 혼자였다. 나는 남편이 남긴 편지들을 다시 꺼내 읽었다. 편지 속에서 그는 내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나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분노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고 싶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시작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나 유는서로 살고 싶었다. 그 시작은 바로 이 작은 방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였다. 그리고 나는 이 새로운 삶이 지난 20년간의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나는 매일 아침 바리스타 학원으로 향했고
오후에는 오피스텔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카페 주인은 나보다 한참 어려 보였지만 나를 편견 없이 대해주었다. 나는 그곳에서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20년 전의 꿈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물론 혜은이와 준서는 여전히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내가 작은 오피스텔에 혼자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엄마,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해드린 돈으로 편하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힘든 일을. 혜은이가 전화를 걸어와 울먹였다. 혜은아, 나는 힘든 일이 아니야. 오히려 행복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너희가 걱정하는 만큼 불행하지 않아. 그래도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곧 엄마 집으로 찾아갈게요. 혜은이의 말에 나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들은 아직도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나를 측은하게 여기고 안타까워할 뿐이었다. 나는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싫었다. 나는 그들의 동정 따위 필요 없었다. 나는 그저 나 자신의 힘으로 나만의 삶을 살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남편의 상자 속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다. 이 편지는 내가 아닌 준서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나는 망설였지만 이내 편지를 읽었다. 편지 속에는 남편이 준서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 준서야. 아빠는 너에게 솔직하지 못했어. 너희 엄마에게 큰 상처를 주고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렸단다. 하지만 나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 사실을 숨겼어. 이 편지를 네가 읽게 될 때쯤이면 아빠는 이 세상에 없을 테지. 아빠는 너에게 바란다. 부디 너희 엄마를 이해해주고 엄마를 사랑해 주렴. 엄마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희생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아빠가 하지 못한 말들을 네가 대신 전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엄마를 자유롭게 해 주렴. 엄마는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유로운 사람이야. 아빠가 당신의 날개를 꺾은 것을 평생 후회했어.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준서에게 나를 사랑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나는 남편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는 나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나를 구속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 평생 괴로워했다. 나는 준서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기로 결심했다. 준서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를 이해해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다. 나는 준서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준서야, 내일 엄마 집으로 올 수 있니?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다음 날 준서가 나의 오피스텔로 찾아왔다. 그는 나의 좁은 방을 보고 놀란 듯했지만 이내 침묵했다. 나는 그에게 남편이 쓴 편지를 건넸다. 준서는 편지를 읽으며 표정이 굳어졌다. 그가 남편의 편지를 읽는 동안 나는 조용히 커피를 내렸다. 갓 내린 커피 향이 방 안에 가득 퍼졌다. 준서는 한참 동안 편지를 읽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는 아빠가 이렇게 힘들어 하셨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사셨다는 것도. 준서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나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는 준서를 안아주었다. 나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괜찮아. 준서야, 괜찮아. 엄마도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아빠도, 너희도, 그리고 나 자신도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으니까. 준서는 한참 동안 나의 품에 안겨 울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나눌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진정으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핏줄로 이어진 가족이 아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가족. 그날 이후로 나는 혜은이에게도 남편의 편지를 보여주었다.
혜은이 역시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내게 달려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다. 엄마, 제가 얼마나 못된 딸이었는지.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혼자 외롭게 사시는 동안. 저는 제 행복만 생각했어요. 엄마의 아픔을 외면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혜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니야. 혜은아, 괜찮아. 엄마도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는걸. 너희가 엄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뿐이야. 이제 우리 서로를 이해해 주자. 혜은이는 나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울었다. 나는 두 아이를 모두 용서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했다. 남편에 대한 원망도, 아이들에 대한 서운함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다. 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내게 짐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자랑스러운 엄마였다. 혜은이와 준서가 돌아가고 나서 나는 오피스텔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나는 그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회상했다. 남편의 편지, 아이들의 사과, 그리고 나의 새로운 삶.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았다. 다음 날 나는 다시 카페로 출근했다. 평소처럼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고 그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최선미였다. 20년 전 내가 승무원 시절 가장 친했던 동기. 그녀는 여전히 세련되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은서야, 맞지 윤은서. 선미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20년 만의 재회였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야, 너. 그 넓은 집에서 살고 있지 않았어. 선미가 울음을 그치고 내게 물었다. 나는 선미에게 지난 20년간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남편의 죽음, 아이들의 이기심, 그리고 내가 발견한 남편의 편지까지. 선미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은서야, 정말 힘들었겠구나. 왜 진작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나는. 나는 너에게 늘 미안했어. 선미의 말에 나는 의아했다. 그녀가 왜 나에게 미안해고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선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사실 나도 너처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어.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나는 너무 힘들어서. 너에게 연락할 수가 없었어. 너는 늘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줄 알았거든. 하지만 이제 보니 나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었구나. 선미의 말에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다. 20년 동안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남편에게 배신당한 아픔, 그리고 홀로 남겨진 외로움.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같이 만났다. 우리는 서로에게 지난 세월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선미는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 용기를 주었고 나는 선미에게 다시 사랑을 시작할 희망을 주었다. 우리는 함께 바리스타 학원에 등록했다. 우리는 함께 커피를 내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잃어버렸던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선미에게 남편의 편지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남편이 나에게 자유로운 새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를 하자. 선미는 눈물을 글썽였다. 은서야, 민혁씨, 그 사람은 널 정말 사랑했구나. 하지만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 그래서 너에게 상처를 주고 평생 후회했겠지. 선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제 남편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그가 내게 남긴 사랑과 후회를 이해하고 싶었다. 며칠 후 나는 선미와 함께 오래전에 살던 집을 찾아갔다. 집은 이미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당에 있는 벚나무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나는 그 나무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민혁 씨, 나는 이제 당신이 준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 거야.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남긴 사랑도 잊지 않을 거야. 내 말에 선미는 나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서로의 아픔을 위로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선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내게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우리는 20년 전에 풋풋했던 동기로 돌아가 서로에게 솔직하고 거침없이 이야기했다. 그동안 각자의 삶 속에서 겪었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나누며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나는 선미에게 남편의 편지에서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어. 어떻게 평생을 속일 수가 있지? 내가 그를 위해 포기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편지를 계속 읽다 보니 그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싶더라. 나를 사랑하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렸을 그의 마음이 느껴져서 은서야,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나라면 용서 못했을지도 몰라. 그래도 이제 너는 그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난 거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선미의 따뜻한 위로에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말처럼. 나는 더 이상 남편에게 분노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과거를 용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었다. 우리는 함께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다. 밤늦게까지 학원에 남아 서로에게 커피를 내려주고 맛을 평가하며 우리는 다시 열정을 되찾았다. 20년 전 우리가 함께 꿈꾸었던 것처럼 은서야, 우리 둘이서 카페 차릴까? 선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선미의 제안에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카페 우리가 왜 못할 것 같아? 우리 20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 했었잖아.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예쁜 카페 차려서 우리가 직접 커피 내리면서 손님들하고 이야기 나누자고. 선미의 말에 나는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우리는 승무원 시절 비행이 끝나고 호텔방에 모여 앉아 미래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그때마다 선미는 나에게 은서야. 우리 나중에 꼭 카페 차리자. 이름은 하늘 정원이라고 하자. 하늘을 나는 우리가 정원을 가꾸듯 커피를 내리는 거지. 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그 꿈을 잊고 살았다. 선미야, 나는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불안한 듯 말했다. 물론이지 못할 게 뭐가 있어. 은서,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바리스타가 될 거야. 나는 손님 응대하는 거 잘하니까. 네가 커피 내리면 내가 손님들하고 수다 떨면 되겠다. 완벽한 조합 아니니. 선미의 밝은 목소리에 나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래? 못할 것도 없지.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니었다. 나는 내 이름 윤은서로 나만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싶었다. 우리는 그날부터 카페를 차릴 준비를 시작했다. 작은 가게를 물색하고 인테리어를 구상하고 메뉴를 짰다. 모든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은이가 나의 오피스텔로 찾아왔다. 그녀는 내 손에 작은 나무 상자를 쥐어주었다. 엄마, 이거 아빠가 남기신 거예요. 편지 말고 엄마에게만 주라고 하셨던.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종이에는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은서에게 나는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당신에게도 많은 것을 남기고 싶었어. 이 편지를 읽게 될 때쯤이면 당신은 아마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겠지. 당신이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라도 해보렴. 나는 당신을 늘 응원할 거야. 당신의 날개를 꺾은 것을 평생 후회하며. 종이의 뒷면에는 통장 사본이 붙어 있었다. 남편이 나를 위해 평생 모아두었던 비상금이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했다. 그는 내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나는 혜은이를 안아주었다. 고마워.
혜훈아, 엄마에게 이 편지를 전해줘서 혜훈이도 나의 품에 안겨 울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엄마의 행복을 위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혜은이의 사과에 진심으로 감동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짐이 아니라고,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혜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니야, 혜훈아. 괜찮아.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고 엄마는 엄마의 삶을 살면 돼. 그것이 아빠가 우리에게 바란 것이라고 생각해. 혜은이는 나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동정이나 불안감이 없었다. 그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응원하는 마음만이 가득했다. 나는 혜은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가족이 되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편지와 통장 사본을 보며 잠 못 이루었다. 남편은 내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게 사랑을 고백하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 준비가 되었다. 혜은이와 준서가 내게 사과하고 돌아간 후 나의 삶은 더욱 평온해졌다. 더 이상 외로움에 허우적거리지 않았다. 나는 바리스타 학원과 카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틈틈이 선미와 함께 우리가 함께할 카페의 이름을 짓고 인테리어를 구상했다. 우리는 행복했고 우리의 미래는 밝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남편의 상자 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수첩은 빛바랜 가죽으로 덮여 있었고 겉표지에는 여행 노트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수첩을 펼쳐보았다. 수첩 안에는 남편의 빼곡한 필체로 쓰인 글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남편이 결혼 전에 혼자 떠났던 여행에 대한 기록이었다. 20년 전에 오늘 나는 은서를 만났다. 그녀는 나의 하늘이었다. 그녀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날개를 꺾고 나만의 작은 세상에 가두었다. 나는 그녀의 행복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나는 그녀의 삶을 앗아간 것이었다.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은서야, 나는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났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다시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어. 당신의 꿈을, 당신의 자유를 되찾았으면 좋겠어. 나는 이제 당신의 행복을 위해 기도할 거야. 당신이 하늘을 나는 새처럼. 당신의 삶을 살기를. 나는 수첩을 덮고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내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내게 사랑을 고백하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 준비가 되었다. 나는 다음 날 선미에게 수첩을 보여주었다. 선미는 수첩을 읽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은서야, 민혁 씨, 그 사람은 정말 널 사랑했구나. 하지만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 그래서 너에게 상처를 주고 평생 후회했겠지. 선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제 남편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그가 내게 남긴 사랑과 후회를 이해하고 싶었다. 며칠 후 나는 혜은이와 준서를 집으로 불렀다. 나는 그들에게 남편의 수첩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수첩을 읽고 한참 동안 울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빠가 이렇게 힘들어 하셨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사셨다는 것도. 혜은이와 준서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나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는 그들을 안아주었다. 나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 엄마도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아빠도, 너희도, 그리고 나 자신도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으니까. 혜은이와 준서는 한참 동안 나의 품에 안겨 울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나눌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진정으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핏줄로 이어진 가족이 아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가족. 그날 이후로 나는 혜은이와 준서에게 자주 전화하고 그들도 내게 자주 찾아왔다. 우리는 서로에게 지난 세월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나는 앞으로의 삶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선미와 함께 카페를 차리고 혜은이와 준서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나는 이제 남편이 남긴 사랑과 후회를 받아들이고 나만의 삶을 살 것이다. 시간은 물 흐르듯 흘러갔다. 나는 선미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다. 이름은 하늘정원. 20년 전 우리가 꿈꾸었던 그대로였다. 창계는 작은 화분을 놓아 꽃을 심었고 가게 안에는 우리가 직접 만든 핸드드립 커피 향이 가득했다. 손님들은 우리의 커피 맛에 감탄했고 우리는 그들과 이야기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혜은이와 준서도 가끔씩 카페에 찾아왔다. 그들은 나의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고 때로는 주말에 카페 일을 돕기도 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미안함이 아닌 진정한 기쁨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짐이 아닌 서로의 행복을 응원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선미와 나는 매일 아침 함께 카페 문을 열고 저녁에는 함께 문을 닫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지난 세월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모두 털어놓았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선미는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 용기를 주었고 나는 선미에게 다시 사랑을 시작할 희망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남편의 상자 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수첩은 빛바랜 가죽으로 덮여 있었고 겉표지에는 여행 노트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수첩을 펼쳐보았다. 수첩 안에는 남편의 빼곡한 필체로 쓰인 글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남편이 결혼 전에 혼자 떠났던 여행에 대한 기록이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녀에게도 많은 것을 남기고 싶었다. 이 편지를 읽게 될 때쯤이면 그녀는 아마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겠지. 그녀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라도 해보렴. 나는 그녀를 늘 응원할 거야. 그녀의 날개를 꺾은 것을 평생 후회하며 나는 수첩을 덮고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했다. 그는 내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 준비가 되었다. 며칠 후 나는 혜은이와 준서를 집으로 불렀다. 나는 그들에게 남편의 수첩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수첩을 읽고 한참 동안 울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빠가 이렇게 힘들어 하셨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사셨다는 것도. 혜은이와 준서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나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는 그들을 안아주었다. 나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 엄마도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아빠도, 너희도, 그리고 나 자신도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으니까 혜은이와 준서는 한참 동안 나의 품에 안겨 울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나눌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진정으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핏줄로 이어진 가족이 아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가족. 그날 이후로 나는 혜은이와 준서에게 자주 전화하고 그들도 내게 자주 찾아왔다. 우리는 서로에게 지난 세월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나는 앞으로의 삶을 함께 만들어갈 것이다. 선미와 함께 카페를 차리고 혜은이와 준서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나는 이제 남편이 남긴 사랑과 후회를 받아들이고 나만의 삶을 살 것이다.